한미 동맹이 시험대에 오르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중요한 문제죠.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이제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한미 간의 갈등, 특히 이제 안보와 관련된 갈등의 핵심은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면은 한국은 미국 측에 뭘 요구하는 거 아니까 평택 기지에 있는 주한미군은 북한 방위에만 전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럼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당신들이 우리한테 무슨 무슨 그렇게 요구할 자격이 있냐. 미군이 북한 방어를 위해서만 존재해야 된다는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미국 측은 우리 군대니까 한국에 주둔하면서 북한도 방해하지만 대만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빼서 대만 전쟁에도 투입해야겠다. 그게 이른바 전략적 유용성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 측 입장은 우리 군대니까 북한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태평양 방어에도 사용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한국 측은 무슨 이야기냐. 미군이 우리한테 주둔함이 되면 당연히 북한 방어용으로만 써야 되지 대만이라든지 이런 데 이름들 찻줄에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미국 측 주장이 납득이 안 되는지 한국 측 주장이 납득이 안 되는지 이 문제를 비교적 이제 농객 가운데서 정직하게 글을 쓰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정직한 정치인들을 만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정직한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죠. 그런데 그 정직하게 글을 쓰시는 분들 가운데 한 분이 세종연구소 이사장으로 지금 재직하고 있는 전 외교부 북핵 대사인 이용준 이사장이 비교적 글을 정직하게 씁니다. 그래서 이용준 이사장이 글을 쓰면 제가 관심 있게 보죠. 이분이 요즘에 정세를 국제 정세를 어떻게 이끌느냐. 이번에 미국 국방전략의 대전환 시험대에 선 한미동맹, 아마 지금 완장을 찬 사람들은 미국 없이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외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이제 골수 운동권 출신들은 아니 미국 없으면 중국하고 사바사바해가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미국하고 이런 각을 세워가지고 나중에는 미국이 결국은 나갈 수밖에 없이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뭐 그분들한테 안 물어봤으니까 본인들 생각이 어떤지. 이제 미국은 주한미군 역할이 지금 달라진 거죠. 모든 그런 미국의 외교 자원의 총력이나 외교 안보 국방의 총 그런 자원이 대중견제에 지금 투입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주한미군도 유사시에 대중견제에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당연하게.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한미일 그런 훈련이나 이런 것을 기피하게 되면은 미국도 한국 방어에 연연해야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 기본적으로 당신들이 우리와 함께 협조 안 하는데 우리가 당신들한테 협조를 왜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를 솔직하게 이제 이용준 이사장이 글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그렇게 솔직하게 글을 대부분 다 안 쓰지 않습니까? 상호방위조약이라는 것이 동맹국 간의 권리와 의무가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미국이 어려울 때 미국을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가 어려울 때 미국이 우리를 돕는 주고받는 관계가 동맹관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받기만 하고 주는 건 못하겠다. 그러면 뭐 끝나는 거죠. 그럼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한쪽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고 한쪽은 일방적으로 줘야만 된다.
그렇게 하면 누가 여러분들 그 동맹관계를 지속하겠습니까? 그렇게 냉정한 관계를 뭐 이 군더더기 붙이지 않고 그냥 정직하게 글을 쓰는 사람이 드물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이거를 그래픽이 나와 있는데 이 제1도련선 그림을 잘못 그린 거죠. 일본, 대만, 필리핀을 연결하는 그런 선이니까 여기에 이제 그림을 그린 사람이 정신이 좀 나갔는지 대만을 빼버렸으니까 이 선은 옛날에 에치선 라인하고 같은 거죠. 제1도련선은 대만을 포함합니다. 한국은 당연히 안 들어가고 일본, 대만, 미국이 안방에 해당하는 태평양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1차적 그런 저지선이 제1도련선이지 않습니까? 백악관이 작년 12월에 발표한 새 국가안보전략 NSS 문서는 미국 안보전략의 중심축이 유럽에서 인도 태평양 특히 동아시아로 대폭 이동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중요한 이유는 태평양이 바로 미국 본토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태평양을 수호하는 것이 미국의 본토 안보에는 결정적이지 않습니까? 이 문서는 미국의 국익을 본토 방어와 가시적이고 경제적 이익 중심으로 재정의하면서 미중 전략 경쟁을 이를 위한 안보 전략의 핵심으로 설정하고 있다. 미국의 이런 외교 안보 모든 그런 화력은 대중견제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당연히 주한미군이 대중견제 일환으로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바라고 한국 측이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면 그 인력을 빼가지고 이러면 일본에 배치를 하겠죠. 그건 곧 바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걸 뜻하는 것이니까. 미국이 미중 패권 경쟁의 일상화를 전제로 전략적 선택과 개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있다. 동아시아와 한반도 관련 사안들 역시 이러한 미국 측의 변화된 전략적 인식을 토대로 재조명받고 있다. 뭐 복잡하게 여러분들 뭐 해석할 거 없고 주한미군을 미국 본토 방해 일환으로서 대만 분쟁이나 인도 태평양 지역의 분쟁에 투입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못하겠다. 그럼 당신들이 지켜라 이건 거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국방안보 인식을 군사 분야에서 구체화한 국가방위전략 NDS 문서가 지난달 23일 미국 국방부에서 발표됐다. 미국의 전쟁부죠. 그 문건은 제가 한 3, 4회에 걸쳐 상세하게 한번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중 그런 경쟁 구도에서 대중 견제를 위해 가지고 군사력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걸 한국이 동의를 하면은 동맹관계가 지속이 되는 것이고 그거를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이제 동맹관계가 끝나는 거죠. 특히 대만 유사시에 대비한 미군의 군사 전략은 이런 변화를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미군은 대만 문제를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미중 전략 경쟁의 최전선 대결장으로 인식하고 있다. 태평양 방어가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미국의 본토 방해 우선순위 가운데 1번인 거죠. 동아시아 미국 전력의 역할과 배치가 대만 문제를 중심으로 재조정될 가능성이 크며 그냥 가능성이 아니고 현실화된 거죠. 한미 국방당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동명현대화 논의는 표현이 동명현대화지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에 대해서 한국 방어는 한국군이 하고 그다음에 공군이나 이런 부분은 미군이 지원하겠지만 지상전 개입은 이제 없는 겁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이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대만이나 태평양 인근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주한미군이 여러분들 그쪽에 투입돼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동명현대화라는 것은 유사시 미군과 동맹국이 보유한
군사적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역할을 분담할 것인지 집중하고 있다. 얼마 전에 방한한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차관은 세종연구소 연설에서 대북한 방어를 위한 한국군의 주도적 역할, 대중국 군사 전략상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명확히 천명했다. 세종연구소 연설 과정에서는 이용준 이사장이 참여를 했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생생하게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군사 전략을 총책임지고 있는 콜비 정책 차관이 하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가 변할 때 자기 처지나 시대 변화를 잘 읽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비용을 많이 치르게 되는 거죠. 제가 논평을 제공하는 것도 그런 것을 제대로 참 잘해야 된다는 거죠. 한국하고 이런 미국이 이제 아주 간단하게 한국적 입장은 주한미군의 대중국 군사전략 개입에는 반대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미국 측에서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평택에 왜 머물러야 되냐? 당신들이 우리와 함께 뭘 그렇게 해준 게 있다고 우리가 여러분들 2만 5천여 명이 넘는 주한미군을 전부 다 북한 방어에만 투입하라고 요구를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아예 차단해버리면 미국이 주한미군 병력 다수를 대중국 임무에 적합한 일본으로 재배치할 빈미를 제공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일본 측은 지금 기지 건설 같은 걸 이미 추진을 하고 있죠. 그런 경우를 대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시대 변화에 한국 역사를 보면은 더디거나 잘못 판단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은 대단했던 인물인 거죠. 시대 변화를 꿰뚫는 데 성공한 우리 역사에서 보기 드문 사례 가운데 하나인 거죠. 주한미군의 대중국 군사 전략 개입에는 반대한다. 그럼 미국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군을 우리가 필요할 때 써야지 당신들의 붙박이로 어떻게 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미국 측 입장을 잘 이해를 해야 안 되겠느냐. 우리 중심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래야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자산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한미 동맹조약에 명기된 상호주의적 지원 의무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미국이 동아시아의 거대한 지역적 위협 중국에 대처하려면 동맹국과 힘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한국도 다른 동맹국들처럼 이에 동참해 달라는 것이다. 동맹국은 권리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미군이 북한 방어를 위해서 힘을 더해주면 당연히 여러분들 한국은 미국이 이런 필요한 부분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 거죠. 주고받지 않는 동맹이란 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미국의 영내 동맹국가 가운데 일본, 호주, 필리핀과 달리 유독 한국은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대만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 개입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의 이런 모든 원유나 이런 부분들이 남중국해를 대부분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임승차하겠다는 거죠. 공짜는 굉장히 좋으니까 우리는 아무 부담을 지지 않고 자원 수송로는 다 미군이나 다른 여러 나라들이 지켜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미국과 일본이 최근 동중국해와 동해 실시한 합동 공군훈련에도 한국은 참여하지 않았다. 그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훤히 보이는 겁니다. 늘 내가 이야기하고 경고했던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거죠. 새로운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국가관계의 본질은 인간관계와 마찬가지로 상호주의적이다. 주고받는 거죠. 한국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무관심하면 미국도 한국의 안보 이익에 무관심해질 것이다. 한국이 미국의 안보 전략에 협조하지 않으면 미국도 한국의 안보 상황에 협조하지 않을 명분을 갖게 되는 것이다. 미중 전략 대결에 대한 협력을 기피하고 주한미군의 대중국 임무에도 반대하는 상황에서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전시작전권 전환까지 현실화되게 되면 미국은 한국전쟁 이래 76년간 지속되어 온 한국 방어에 속박되어 온 굴레에서 벗어나 더 큰 행동의 자유를 누리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용준 이사장이 쓴 글을 많은 분이 읽고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은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이렇게 우아하게 표현한 겁니다. 미국은 한국전쟁 이래 76년간 한국 방어에 속박되어 온 굴레에서 벗어나 더 큰 행동의 자유를 누리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여러분, 원래 미국이 한국에 여러분 개입하게 된 것이 계획을 세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1945년도에 2차 대전 종전을 앞두고 소련군이 여러분 워낙 빠른 속도로 한반도로 진군하니까 준비되지 않은 채 여러분들 미군이 부랴부랴 여러분들 서울로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76년간 여러분들 미국이 그냥 코가 깨인 겁니다. 한마디로. 어떤 사람은 중국에 뭐 전략적 이득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미국 측이 이런 엉격길에 여러분들 한국 문제에 개입해 가지고 그냥 코가 깨인 거죠. 코가. 여러분 지도 보시게 되면은 일본만 방어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태평양을 방어하는데 한국이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남한이 없어도 여러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내 이야기의 요지는 좀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일 필요까지는 없는데 주고받는 관계가 인간관계도 통용되지만 나라 관계도 통용된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되는 거죠. 대북한 방어에는 미군이 도움 줘야 되지만 미국이 골치를 아파하는 여러분들 중국 견제에서 한국에 일체 도움을 줄 수 없다. 그렇게 하면 누가 이런 미국이 그거 하겠습니까? 그럼 떠난다는 이야기를 이용준 이사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너무 놀랄 거니까 이렇게 우아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정이 있지 않습니까? 구한말에 이런 선교사로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 캐나다 선교사들, 오스트리아 호주 선교사들, 영국 선교사들이 파송이 됐지만 거의 여러분들 한 95% 정도가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가지고 한국이 복음화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해방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나라 건국부터 시작해서 나라의 재건까지 전부 다 미국의 여러분들 인적 물적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었으면 대부분이 다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해 가지고 그게 다 미국이 이런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이 제공한 시장이나 기술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나라가 이만큼까지 올라왔는데 줄 잘 서야 되는 겁니다. 나는 중국에 안 살아봤기 때문에 중국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 기간 동안 미국의 혁신 능력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미국도 여러분들 현재 이런 뭐 여러 가지 부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이 있지만 그러나 혁신 속도나 전부 다 여러분들 에어컨을 만들면 에어컨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버는 쪽은 일본, 한국, 중국이었죠. AI를 개발해 놓으면 AI가 돈을 버는 쪽이 여러분들 한국의 이런 칩 회사들하고 중국인 거죠. 모든 걸 만드는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모든 기술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용준 이사장이 작심하고 이 글을 쓴 겁니다. 국가관계의 본질은 인간관계와 마찬가지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한미관계를 주고받는 관계로 그렇게 평등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고받는 관계를. 일방적으로 받는 관계로 해석하니까 미국이 여러분들 북한은 지켜줘야 되지만 미국이 이런 중국을 맞서가 싸우려고 하는 힘겨운 싸움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르겠다. 세상에 그런 법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힘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중국의 경사 쪽으로 경사된 기울이전 쪽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그걸 저는 정말 걱정하는 겁니다. 정말 걱정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이분이 고민이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한국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무관심하면 미국도 한부 안보 이익에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친구 관계라든지 동맹 관계라는 것 세상 사는 거하고 또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이런 갖고 있는 고민이나 어려움에 힘을 더해 주는 게 친구 관계지 않습니까? 좋은 것은 전부 다 차지하고 부담되는 것은 일치 안 하겠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힘을 더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본래 좀 약간 이기적인 것은 있죠. 국제관계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야 어떻게 여러분들 평택에 2만 독일 다음으로 여러분들 일본 다음으로 아마 우리가 군사력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북한만 방어하고 여러분들 태평양 모르겠다 너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은 힘들지 않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정신 차릴 것이 가물가물해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어리석으면은 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닥치고 난 다음에 알면은 이제 한번 떠나면 다시는 안 돌아올 겁니다. 치를 뜰 거예요. 코가 깨어가지고 76년 동안 여러분들 돈을 퍼본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마 한국의 대학에 있는 사람 전부 다 대부분 다 미국에서 공부했겠죠. 그중에 제가 볼 때 절반 정도는 박사학위에 대부분 다 장학금을 받았을 겁니다. 이제 떠나고 나면 이제 안 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 같이 지도를 보면은 냉전이 끝났을 때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이점이 다 상실된 거죠. 이점이 없는 겁니다. 그냥 에치슨 라인이 아주 정직한 표현입니다. 1950년에 트루만 행정부의 국무장관이 끄었던 일본 필리핀을 연결하는 그런 미국의 방어선 에치슨 라인이 아주 정직한 거죠. 그거를 노구를 이끌고 이승만이란 클출한 거인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버티는 여러분들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닉슨 대통령이 아마 2~3번 한국에 왔을 겁니다. 닉슨 대통령이 감복을 했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영어뿐만 아니고 해박함에 대해서. 그리고 닉슨 대통령이 이런 자서전을 보게 되면은 회고록에 이승만 파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어른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경고했던 것은 오랜 동안 여러분들 공산주의하고 다 협상을 할 때는 상대방이 수를 읽지 못하도록 그렇게 교란을 자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닉슨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이니까 아마 그 당시 나이가 한 40 전후 됐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끝까지 미국이 책임을 지는 것을 여러분들 사인 안 하려고 발버둥을 쳤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 고집센 이승만 대통령이 끝까지 조여가지고 여러분 미국이 코를 깨였지 않습니까? 그 76년간 코를 깨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 덕택에 우리가 오늘까지 온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걸로 대부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으면은 비용을 치르는 거죠. 그런데 나라가 어리석은 길로 가게 되면은 그때는 대책이 없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